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멋진 캠퍼스에 이렇게 젊은 여러분들께서 저 패션과 그다음에 활력이 넘치는 이렇게 수업을 계속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굉장히 부럽고요. 이 뒤에 있는 사진은 셰익스피어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잘 아시겠지만 신비적인 그런 인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생 일자가 굉장히 불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태어난 날 똑같은 날짜에 4월 23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1564년에 태어나서 1616년에 52살이 됐을 때 4월 23일에 태어났는데 죽은 날짜가 4월 23일이에요. 그것만 봐도 굉장히 미스테리어스한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셰익스피어는 저 개인적으로 저의 바이블과 같은 인물입니다. 아마 드라마를 하건 영화를 하건 아니면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 셰익스피어를 예를 들어서 안 읽어보면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굉장히 재밌는 게 제가 미국에서 활동할 때 미국 연기자들이 셰익스피어 작품을 단 한 작품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배우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오늘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 작품을 아까 한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딱 두 작품의 세 장면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짧은 장면이지만 아마 셰익스피어의 그 조금 맛을 좀 느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저는 셰익스피어를 개인적으로 중학교 3학년 때 만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책으로 만난 게 아니고 공연을 통해서 만났어요. 근데 셰익스피어의 전생애를 통해서 이 사람은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의 희곡을 발굴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최근에도 누구와 공저로 같은 같이 작업을 해서 책을 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하튼 세상에 알려진 거는 37편의 주옥 같은 희곡이 남아 있습니다. 자, 희곡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극문학입니다. 시나리오는 영화 문학이지만, 그래서 이 극문학에 아마 셰익스피어처럼 매 작품이 가장 하나의 본보기가 되고, 그 다음에 드라마성을 가지고 또 거기에 이야기를 덧붙이자면은 소위 우리가 연기하는 사람들이 늘상 얘기하는데 캐릭터, 말하자면 성격이 확실하게 묘사를 해놓은 사람은 셰익스피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흔하게 들으셨을지 몰라요. 햄릿 형, 햄릿의 인간 형이 있다고 합니다. 햄릿은 마치 온갖 세상의 모든 고뇌를 다 짊어진 그런 젊은이처럼 늘상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그런 연기의 패턴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왜 햄릿이 그렇게 됐을까? 이거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아마 공연을 보시면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께서 파악이 되시고 많은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바로 그 햄릿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햄릿을 보면서 그 긴 대사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대사에서부터 도대체 저 햄릿이 왜 저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햄릿을 미국에서 한 번, 그 다음에 한국에서 한 번 공연을 했지만, 물론 햄릿을 공연한 건 아니고요. 저는 악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햄릿의 그 삼촌 역할인 클라우디어스 역할을 했지만은, 그 역을 하면서 햄릿의 진수를 좀 느끼긴 했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그 햄릿을 보면서, 그 구구절절 그 대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맛과, 그 다음에 연기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멋있는 연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셰익스피어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언젠가 기회가 되시면 아마 셰익스피어를 그것도 영화로 만든 작품 말고요, 실제로 무대 공연에서 연기를 정말 못하더라도 그럴 때 눈을 감고 계시면 그냥 대사가 귀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그 멋진 대사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셰익스피어의 진가를
확실하게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제가 처음에 뚜껑을 열고 싶은 거는 셰익스피어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셰익스피어가 진짜 윌리엄 셰익스피어란 이름이 진성인지 아닌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근데 셰익스피어 이름은 굉장히 많습니다. 쉐이크, 여러분 밀크쉐이크 많이 드시나? 쉐이크스. 셰익스피어를 예를 들면 몇 가지 이름을 댈 것 같으면 셰익스태프라는 이름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셰익스피어가 아니고 셰익스태피, 그 다음에 셰익스버드, 이런 이름들이 셰익스피어가 살아있던 그 부근에 많은 책에서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셰익스피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철자법에 의한 셰익스피어인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37편의 발견된 작품을 써가지고 그것을 통칭해서 셰익스피어라고 그랬는지 그것조차 지금 오리무중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제가 일러스트레이션은 이 일러스트레이션 말고 상당히 많은 일러스트레이션들이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과연 살아 있었던 인물인지 아닌지까지도 학자들한테는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뭐 어찌 됐건 저는 셰익스피어가 분명히 살아 있었다고 생각하는 전제하에서 여러분한테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서양 문학의 4대 문학가를 얘기를 하면 호메로스부터 시작합니다.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썼던 호메로스가 있죠. 그 다음에 단테가 있습니다. 신곡을 썼던 단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 그 다음에 괴테를 보통 서양 문학의 4대 문호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서양의 고전에서 이 4명의 작가 이름은 고전 문학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작가들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마 상식적으로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는 원래 아버지가 조금 부유한 상인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가죽을 파는 피역 제품을 팔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한 한편으로는 농사를 졌던 그런 아버지 밑에서 부유하게 자랐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요. 우리나라 요즘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교육을 받은 게 전부입니다. 8년 동안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엄청난 위대한 작품을 써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야말로 그 미스테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어보면요, 의학, 그 다음에 심지어는 천문학, 해양학, 그 다음에 지리학, 지질학, 그 다음에 인간학,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는 인문학에 걸쳐서 모든 분야를 다 망라하게끔 써놓은 사람이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만 자를, 영어의 2만 자를 가지고 작품을 주로 썼는데요. 그 중에 이 사람이 만들어낸 영어 신조어가 새로 이 사람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 2,000개 단어가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언어에 있어서는 완전히 거의 인벤터 수준에다가 거의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달인이에요, 달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셰익스피어를 진짜 알고 싶다면 이 사람의 그 시곡을 읽어보면요, 우리 말로 해서 두운과 가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에 thou는 you라는 말의 고전어인데 thou로 시작했으면 그 다음 문장에 though 이런 식으로 해서 두운이 이렇게 맞춰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극문학은 한편으로 얘기하면 웅장한 그 시극입니다. 시로 만들어진 언어에 의한 연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셰익스피어 연극 그러면 떠오르는 게 아마 to be or not to be 뭐 이렇게 리사이팅하는 읊조리는 그런 걸 연상하실지도 모르는데, 요즘엔 뭐 그렇게 하는 팀도 있고 전혀 아닌 팀도 있지만, 여하튼 이 사람의 문학은 전부 다 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 자체가. 그리고 셰익스피어 시대에는 연극이 그냥 스포큰 드라마가 아니고
말로만 하는 연극이 아니었고 음악이 많이 들어간 일종의 세마이 뮤지컬 같은 드라마였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늘상 진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 시대에는 배우가 여자 역할은 여자가 안 했고 남자가 했습니다. 근데 남자 중에 소년 있잖아요. 굉장히 얼굴이 예쁘게 생긴 미소년들이, 그러니까 자연히 그 여자 역할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유랑극단처럼 지방 공연을 다닐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건 거의 모든 세계의 그 연극의 하나의 프로세스, 발전 과정이 되게 비슷한데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남사당, 여사당이라는 그 패거리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일종의 말하자면 연예 오락단이었는데, 이조 시대에 그 사람들이, 남사당은 전부 멤버들이 전부 남자들인데 그 중에 어린아이들이 여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린아이라고 얘기하지만 티네이저 정도의 나이가 될 수 있겠죠. 미소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남사당들이 어떻게 이제 단원을 포섭을 하냐면, 지금처럼 무슨 인터넷에서 공지하거나 아니면 무슨 방을 붙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어디 지방에 가서 공연을 해요. 그러면 그 중에 몇 사람이 꼭 애들을 납치하는 의무를 가진 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구경꾼들 이렇게 둘러보다가 괜찮은 애 있으면 걔네 집을 알아놨다가 그 다음날 아침 되면 그 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애가 어디로 갔냐? 남사당 단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셰익스피어 시대에도 여자 역할이 없이 소년 애들이 남자 역할을 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여하튼 셰익스피어는 원래 태어난 곳이 런던의 저 남부 쪽에서 태어났습니다. 스트래트포드 어폰 에이번이라는 지역인데요. 지금은 세계적인 말하자면 여행객들이 방문하는 그런 곳이 되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조그만 촌이었었습니다. 거기서 태어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이 친구가 런던으로 와서 본격적인 그 연극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별로 연기를 잘 못했나 봐요. 그래서 늘상 그 단역, 그 다음에 조연보다 조금 역할이 낮은 이런 역할을 주로 하면서 연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사람 그 내면에 들끓는 그 열정, 이걸 견디다 못해서 드디어 작품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37편의 지금 알려진 작품들을 써내기 시작했는데요. 그 기간이 불과 20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위대한, 말하자면 연극의 희곡 작품들이 쏟아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역시 천재적인 사람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를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칼라일 같은 사람이 한 얘기지만 인도를 내줄지언정 셰익스피어는 내줄 수 없다라고 보통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가 가지고 있는 그 말하자면 천연적인 자원보다도 어떤 정신적인 자원으로서의 셰익스피어는 반드시 갖고 싶다는 영국 사람들의 하나의 의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마 여러분들 대개도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웬만한 집에 가면 셰익스피어의 시곡 한 편은 반드시 서가에 꽂혀 있을 겁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햄릿을 어떻게 보게 됐냐면, 제 친구의 아버님이 영문학 교수였는데, 서울대학교 그 집을 가게 됐어요. 그 집을 갔는데 서가에 정 가운데 거실에 셰익스피어 전집이 이렇게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원문으로 된 전집, 그 다음에 번역을 한 전집 이렇게 놓였는데, 그분이, 그 아버님 되시는 분이 하나를 번역을 하셨지만, 그래서 셰익스피어를 본격적으로 그 당시에 알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는 햄릿이라는 작품은 제가 아마 외국 사람도 저만큼 많이 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햄릿을 본 적도 있으니까요. 거의 한 300편이 넘는 햄릿 프로덕션을 지금까지 봤습니다.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여기 아랍권의 레바논이라는 데에서 햄릿을 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거기 햄릿이 이렇게 살아있는 뱀을 이렇게 들더니 입에다 딱 집어넣어요. 그리고 거의 뱀이 다 들어간 다음에 쫙 뽑고서 대사하는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에서 한 햄릿은 멕시코의 그 페퍼, 고추가 굉장히 맵거든요. 매운 건 진짜 맵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맵냐 하면 너무 매워서 옷을 벗고 싶을 정도니까. 네, 그 페퍼를 먹으면서 하는 그 햄릿을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여하튼 햄릿만큼은 저에겐 늘상 하나의 연극의 시작이자 마지막처럼 여겨지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제가 저 가르치고 있는 서울예대에서도 지금 제가 사이코 햄릿이라는 작품을 지금 공연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햄릿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여하튼 이 사람은 희곡 외에 이제 소네트를 한 154편을 썼고요. 그 다음에 장시를 한 2편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매년 이 사람에 대한 논문이 해마다 2,000종 이상이 전 세계에서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그 모든 작품에 숨겨 있는 그런 말하자면 인간의 깊숙한 모습, 그 다음에 이 철학적인 면모,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파헤치고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 단행본이, 하루에 한 권씩 이 사람에 대한 단행본이 나올 정도로 셰익스피어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그런 문학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셰익스피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소위 말하는 4대 비극입니다. 그 중에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햄릿, 그 다음에 맥베스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어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오셀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가장 비극의 전형을, 모델을 제시한 그런 작품들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작품들은 굉장히 성격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 이 작품을 읽거나 여러분들께서 공연을 보거나 영상물을 보거나 금방 거기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재밌는 게 이 셰익스피어는요, 고전 문학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고전주의 문학,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학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맥베스 같은 장면은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말하자면 유령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좀비 연극입니다. 그래서 유령들이 나와가지고 맥베스를 혼을 불러내죠. 그래서 맥베스가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유령들을 만나서 자기의 운명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버남의 숲이 움직이지 않는 한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등등 몇 개의 예언을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나는 그야말로 신이 나를 만들어낸 사람이다, 이런 자만에 빠지면서 결국 덩컨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죠. 하지만 결국은 거의 자살하다시피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맥베스라는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그 교훈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그 운명은 하늘이 내려주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 그 운명을 만들고 개척해 나간다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작품, 맥베스를 비롯해서 리어 왕이라든가 굉장히 확실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들을 주로 써왔어요. 자, 이 사람은요, 연극인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라고 그랬죠. 연극인으로서 희곡을 썼지만 이 사람의 작품은 지금까지 수많은 영화로 만들어졌고요, 오페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도 성경 다음에 가장 많이 출판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셰익스피어가 쓴 그런 희곡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늘상 이 셰익스피어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사람 작품 속에 나오는 많은 말들을 들으면 이게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구나,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께서 새삼 각인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조금 아까 제가 햄릿에서 말씀드렸죠.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건 굉장히 고차원적인 문제인데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다. 이건 어떻게 말하면 이 사람의 운명과도
같이 저한테는 들리는데요. 일종의 배우의 속성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성공하느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 그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의 하나의 외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그 말 가운데 사람들의 서약은 빵 껍질에 불과하다. 유명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일생은 한순간의 여유마저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한순간 한순간 소홀히 한다. 이런 말도 있고요. 사람의 잘못은 좀처럼 자신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 전부 셰익스피어가 한 말입니다. 제 작품 속에서. 사람들 중엔 죄로 인해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덕 때문에 양보하는 사람도 있다. 사랑은 첫 인상과 함께 시작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첫 인상과 함께 시작이 된다. 결국은 그 이성 간의 만남은 비주얼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건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은 매우 분별하기 어려운 광기, 숨막히는 고집, 생명을 기르는 달콤한 이슬이기도 하다.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참 인간의 감성 가운데 가장 오묘하다는 것을 이 셰익스피어는 그의 작품 속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라는 작품 속에서 사랑하는 브루투스, 잘못은 별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네, 이런 말이라든가. 이 사람이 쓴 시곡 가운데 쏟아져 나오는 많은 말들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뭐 정치인이건 아니면 종교인이건 아니면 학자건 아니면 선생이건 늘상 이 사람의 말을 가지고 많이 인용을 하는 걸 아마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셰익스피어는 늘상 우리들에게 많은 자료와 인간에 대한 성찰과 통찰력과 이런 걸 우리들한테 제공해 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조금 이따 다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 드리겠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두 작품의 장면 세 개를 여러분께서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자, 맨 처음 여러분께서 보실 장면은 로미오 줄리엣이라는 바로 그 작품에서 줄리엣이 로미오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유모를 보냅니다. 유모를 보내서 그 다음에 유모한테 로미오와 만나는 약속 시간을 정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유모를 기다리는 장면, 거기를 잠깐 여러분께서 우선 먼저 보시겠습니다. 아홉시를 쳤을 때 유모를 보냈어. 반 시간이면 꼭 돌아올 거라고 했는데 혹시 그 일을 못 만났나? 그렇진 않겠지? 역시 사랑의 심부름은 생각이 맞다줘야 해. 생각은 저 햇빛보다 10배는 더 빠르거든. 지금 태양은 하루 가운데 맨 꼭대기에 있고 12시가 가까운데도 유모는 간간 소식이 없네. 역시 늙은이들은 못 말린다니까? 다루기 힘들고 늙고 있어. 유모! 소식은? 그를 만났어? 오늘 했어. 지금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여러분 로미오 줄리엣은 비극이에요, 희극이에요? 맨 끝에 둘 다 죽습니다. 줄리엣도 죽고 로미오도 죽어요. 우리가 주인공이 죽으면 비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맥베스 죽었습니다. 햄릿 죽었어요. 리어 왕 죽습니다. 오텔로 죽습니다. 자, 셰익스피어 이전에 모든 비극 작품을 제일 먼저 서양 문학에서 모델로 쓴 사람은 소위 말하는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아이스큘러스 이런 사람들의 작품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디푸스의 왕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그 사이콜로지컬한 학문 쪽에서도 나오지만 이디푸스가 원래 신탁에 의해 가지고 이디푸스란 말이 복숭아뼈 있는데 구멍이 뚫려 있다라는 뜻이었는데 이디푸스가 태어났을 때 그 왕이었지만 이디푸스의 아버지한테 신탁이 어떻게 내려졌냐면 너는 너의 아들에게 죽을 것이며 너의 아내가 너의 아들과 결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산속에다 버렸어요.
산속에 버렸는데 이 아이가 살아난 거죠. 그래가지고 아버지랑 어떤 길거리에서 만납니다. 삼거리 길거리에서. 거기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언대로 그대로 맞았어요.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고서 이 사람이 영웅이 된 거예요. 이 젊은 이디푸스가.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왕비, 바꿔 얘기하면 자기 엄마랑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점차 나라에 역병이 돌기 시작하고 점점 나라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인을 찾기 시작해요. 근데 그 범인의 화살이 어디로 가냐? 결국 자기한테로 와요. 그래가지고 두 눈을 뽑고 딸들에 의해서 유랑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이디푸스거든요. 자, 비극의 고전은 항상 그리스 연극에서부터 그런 식으로 정형화돼서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그랬냐면 비극의 효과는 카타르시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속상하고 슬플 때 화장실에서 울고 나오면 속이 후련하죠. 그게 정신적인 카타르시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극의 역할은 여러분이 비극을 보면서 운다? 그거는 바꾸고 얘기하면 여러분 정서가 순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극의 주인공이 죽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줄리엣과 로미오가 서로 엇갈린 그런 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 관객들은 사실 울어야 되잖아요. 그죠? 진짜 그게 연극이 잘 됐으면. 근데 저는 가끔 웃었지만. 여하튼 그래서 그거를 보통 우리가 로미오 줄리엣을 이 셰익스피어는요. 드라마의 원형을 다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비극, 희극, 12극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럼 로미오 줄리엣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12극에 속합니다. 네, 로미오 줄리엣 잠깐 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남자 로미오 역할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거의 끝장면인데요. 추방이라뇨. 신부님, 제발 이제하되 사형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추방은 사형보다도 훨씬 무서우니 추방이라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베로나의 바깥에 세상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곳엔 고통과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이곳에서의 추방은 세상에서의 추방이며 세상에서의 추방은 곧 사형입니다. 사형을 추방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금도끼로 죽이고 그 솜씨를 자랑하는 격이라고요. 고양이, 개도, 생쥐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생물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사는 것은 천당에 사는 것과 같아서 줄리엣의 얼굴을 보며 살 수 있는 제된 계획이 금지되었다. 맞아요. 저는 추방된 죄인입니다. 하지만 죽이는 방법이 없다면 추방이 뭡니까? 독약이라도 하다못해 살인 방법이라도 있을 텐데 하필이면 추방이랄까요? 신부님이 저와 마찬가지로 젊으시고 줄리엣이라는 아름다운 분이 있고 결혼한 지 1시간 만에 티볼트가 살해되고 사랑의 물불 가리지 않는 나처럼 추방되었다면 그때야말로 신부님이 입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 봉사하시니 찬례를 듣고 죄를 용서하면 변화없는 저의 친구임을 자부하는 당신이 하고 많은 당신 추방이라는 말 한마디로 저를 죽이고도 편히 살 수 있으십니까? 이상하게 셰익스피어는 번역을 해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리사이팅 꼭 이렇게 읊조리는 식의 연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묘한 게요. 똑같은 저 장면을 이태리 말로 하건 프렌치 아니면 저먼 한국말 뭐가 됐던 일본말 이게 묘한 게 그 셰익스피어의 패턴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시적인 정서에다가 시적인 어떤 포맷에다가 이렇게 작품을 완성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햄릿 가운데 한 장면 보여드릴게요. 저는 햄릿 하면은 지금도 햄릿을 학생들이랑 작업을 하지만 저는 햄릿보다 더 관심 있는 건 오피리어입니다. 오피리어도 미쳐요. 햄릿은 가짜로 미쳐요. 그죠? 햄릿은 일부러 가짜로 미칩니다. 가짜로 미치는 이유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겁니다. 안 그랬으면 햄릿은 죽었을 거예요. 자기 삼촌에 의해서. 근데 그걸 다 체킹하면서 파헤치는 과정 속에서 왜 죄 없는 오피리어를 미치게 만드냐고. 여러분, 이 남자들은요, 아주 그 안 좋은 그 습성이 있는 것 같아. 여자들을 왜 망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피리어를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려가지고 결국은 오피리어를 죽게 만듭니다. 그죠? 그 죽는 모습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렇게 시냇물에 이렇게 둥둥 떠내려가요. 근데 맨 마지막에 미쳤을 때 온 머리에다가 꽃으로 야생화로 된 화관을 쓰고 그 다음에 꽃을 들고 그 다음에 노래도 하고 그 다음에 웃고 진짜 미쳤으니까. 근데 오피리어를 해가지고 진짜 미친 연기자가 있었어요. 오피리어 역할을 했다가. 우리나라 작품에도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그걸 뭐라 그럴까? 마성이 끼어 있다고 그럴까? 악마적인. 유치진 선생님이 쓴 소라는 작품이 있는데 일제시대에 쓴 작품이에요. 거기 유자나무집 딸이라는 역할이 있어요. 맨날 노랑저고리 입고 빨간 치마 입고 미친 여자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 연기를 정말 잘하면요. 같은 배우들끼리도 잘 안 갑니다. 그 여자애한테. 진짜 미친 줄 알고. 소름 끼칠 정도로 미친 그런 역할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피리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리어가 처음에 연극에 등장했을 때는 굉장히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그런 소녀였는데 이것이 점차 햄릿에 의해서 변질이 되면서 완전히 미쳐가는 거죠. 무덤에는 눈물이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여기 땅 밑에 있어요. 시원하겠다. 그쵸? 이건 만취야. 영원히 잊지 않는다는 그 뜻이에요. 날 사랑해요. 부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건 손잡고 날 생각해달라는 뜻이에요. 당신에게 이 용서의 꽃을 드리죠. 그리고 나도 죽을 갖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바로 시들어버렸어요. 아버지 편히 잠드셨대요. 안녕. 나의 미미시여! 안녕.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실까? 신이여, 그분께 자비를 주소서. 그리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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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장면은 왕비 다 있고 그다음에 대신들이 다 있는 데서 오피리어가 나와가지고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다른 연기자들이 없지만은 굉장히 재밌는 리액션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갑자기 왕한테 가서 이건 당신의 용서의 꽃이에요. 그 죄 많은 인간한테 용서의 꽃을 준다는 말. 근데 그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하면 미친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용서의 꽃이에요. 받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글쎄 이게 굉장히 그 묘한 마력과 힘이 있는데 이 드라마라는 거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셰익스피어는 그거를 진짜 절묘하게 잘 만들어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시곡을 읽으면요 재밌는 게 기승전결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 역사상 기승전결을 파괴한 가장 대표적인 작가가 셰익스피어입니다. 이 사람의 시곡은 거의 요즘에 시나리오처럼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막 23장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막에도 한 10장 뭐 9장면 같이 막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근데 그 장면들이 전혀 의외의 장면들이 튀어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리어 왕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그냥 리어 왕의 이야기로만 쭉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켄트 백작,
그 다음에 에드가, 에드먼드 이런 이야기가 또 그러니까 메인 플롯이 있고 그 다음에 서브 플롯이 있는 거예요. 음악으로 말하면 대입법식으로 막 몇 개의 멜로디가 같이 중첩되면서 가요. 근데 그거 굉장히 익사이팅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지루할 만하면 이쪽 가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셰익스피어의 영향은 후대에 엄청나게 많은 분야의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공연에도 전혀 손색이 없는 현대적인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거니와 드라마투르기 자체가 굉장히 현대 작가들이 써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무지무지하게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향후 몇천 년을 지나도 아마 영원히 셰익스피어 그 자체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조금 보시면서요, 셰익스피어의 그 여러 작품들의 진면목을 여러분께서 사진 자료에서 조금 보셨으면 하고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머리를 많이 써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시면 셰익스피어는 거의 반은 이렇게 머리가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한 30대 후반 40대 정도의 그런 얼굴의 모습인데 사실은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고 연상의 여인과 결혼을 했었고요. 근데 결혼 생활도 그렇게 순탄한 것 같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무궁무진한 이야기와 잠재력이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높이 살 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리차드 버튼이라는 배우인데요. 영국에는요, 지금도 셰익스피어 연기만 공부하는데 8년 걸리는 학교가 있습니다. 라다라는 학교인데요. 거기는 8년 동안 셰익스피어 작품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지구상에서 현존하고 있는 배우들 가운데 영국에 있는 배우들은요, 아무나 갖다 써도 진짜 최고의 연기를 할 수 있는 배우들입니다. 몸 훈련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발음이 가장 정확한 배우들이고요. 가장 정확한 배우들. 근데 그 가운데서 몇 사람의 걸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배우들한테 자귀를 수여했었습니다. 영국이 처음이었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몇 나라에서, 심지어는 북한에서도 최고의 배우는 인민배우라고 자귀를 주지만 따라서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 정도로 이 연기자에 대한 그 우대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도 리차드 버튼이라는 배우,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 죽었으니까 무대에서 못 볼 거 아니야, 그죠? 저는 저 사람을 무대에서 3번을 봤습니다. 제가 1978년도에 뉴욕에 처음 가가지고 가서 일주일 만에 표를 샀어요. 그게 뭐였냐면 에쿠스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쿠스라는 작품은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피터 셰퍼라는 작가의 작품. 그러니까 소년 하나가 영국의 어느 마을에서 말에 눈을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알바로 말 기르는 사육장에서 일을 했는데 말 한 마리씩 눈이 찔려져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에쿠스라는 그 알런이라는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16살짜리. 그래서 그 소년을 말하자면 경찰이 기소를 했는데 그거를 중간에 누가 파헤치냐 하면 정신 분석을 하는 그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거기에 나타나가지고 이 소년을 계속 끌고 가는 이야기예요. 작품 굉장히 무시무시한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했는데 거기에 그 다이사트라는 정신과 의사 역할을 리차드 버튼이 했거든요.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 78년도에 브로드웨이에서 보면서 처음으로 야, 진짜 배우가 돼야지 그 생각을 완전히 마음을 굳혔던 게 뭐냐면 이 배우가 무대 중간에서 대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3,000명 되는 관객이 숨소리 하나 죽이지 않고 이 배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대사 쫙 끝나고 이 옆에 왜 사이드 커튼 있잖아요. 마지막 말 딱 거기서 싹 들어가는데 관객들이 일제히
3천 몇 명이. 그리고 시선을 가운데로 다시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파워의 배우였는데 이 사람은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여자 배우랑 2번 결혼했고 2번 이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자기 자서전에서 그렇게 많은 배우들과 영화 속에서 그 다음에 연극 무대에서 작업을 해왔지만 이 리차드 버튼의 텔레파시의 그 강렬함은 잊을 수가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멋있는 배우인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진짜 깡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웨일즈 지방에서도 아주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마치고 런던으로 와서 배우가 되겠다고 공부한 사람인데 말하자면 이 딕션이 안 되는 거예요. 스탠다드, 브리티시 액센트 영어가 안 돼가지고 이 거의 볼펜 있잖아요. 볼펜을 입에 물고 하루에 6시간씩 강행군 트레이닝을 3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발음을 교정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배우가 된 사람이에요. 굉장히 고난이 많았던 배우인데 술을 한번 먹었다면 보드카 한 3병 완전히 비우는 그런 멋진 사람은 아니지, 그죠? 네. 하여튼 이 사람의 마지막 작품이 바그너입니다. 작곡가 바그너의 일생을 그린 작품, 영화에서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는데 이 사람은 말년에 사람이 싫어가지고 무인도를 사가지고 그 무인도에다 집을 짓고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여러 명 있습니다. 그 러시아의 발레리노 가운데 누레예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와, 누레예프 대단한 발레리노였었는데 그 사람도 말년에 무인도 사가지고 혼자 이러다 죽었어요. 자, 이 작품은 태풍이라는 작품입니다. 태풍이라는 셰익스피어의 말년에 쓴 작품인데요. 무시무시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혹시 태풍을 보실 수 있으면 근데 나는 그런 그러니까 태풍이 몰려오고 막 배가 뒤집히고 막 그러는 장면 속에서 연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리차드 버튼이에요. 여기 지금 십자가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십자가가 아니고 칼이에요. 햄릿입니다. 리차드 버튼이 젊었을 때 햄릿, 이 눈 보세요. 이 사람이 브로드웨이에서 이 햄릿을 공연할 때 교통이 두절됐었습니다. 완전히 차가 막혔어요. 브로드웨이 길거리가. 그래가지고 경찰이 700명이 동원해가지고 허겁지겁 한 2달 동안 공연했는데 완전 매진. 최고의 배우 중에 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이게 말괄량의 길들이기입니다. 이 여자가 엘리자베스 테일러고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근데 연기력은 정말 끝내주는 여자입니다. 이 할리우드의 일종의 전설처럼 남았던 여자인데요. 첫 번째 오디션을 봤는데 그 목소리가 진짜 은쟁반에다가 구슬을 굴리는 것처럼 목소리를 해가지고 완전히 제작자고 연출자가 놀라게 만들었다고 그러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영국 태생이 아니고 미국이죠. 엘리자베스 테일러. 말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마이클 잭슨하고도 굉장히 인연이 깊었고 둘이 굉장히 친했고 에이즈 퇴치 운동에 앞장섰던 배우이기도 합니다. 자, 리차드 버튼이 같이 결혼했을 때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말괄량의 길들이기. 말괄량의 길들이기는 아시죠? 그러니까 진짜 그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그 여자를 길들이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뮤지컬로 나온 게 키스 미 케이트라는 뮤지컬입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작품은 문학에서, 연극에서, 영화에서, 오페라에서, 음악에서, 이 무용에서 뭐 안 되는 그 장르가 없습니다. 모든 예술 장르를 다 섭렵하고 있어요. 자, 넘길게요. 자, 똑같은 엘리자베스 테일러랑 이건 영화의 한 장면이었죠. 셰익스피어의 안토니오 클레오파트라라는 장면. 예, 클레오파트라 여기고요. 술잔이 이만하면 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난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 이게 제일 부럽더라고. 하여튼 자, 이 시선 보세요. 여기에 마치 이게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전류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셰익스피어 대사에도 그런 말이 있지만 이게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인간의 마음을 읽는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아주 연기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나중에 리차드 버튼이 나이 들어서 클로디어스 역을 맡았었고, 이쪽이 누구냐면 바로 그 오피리아 역할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햄릿 하면 20대를 캐스팅을 하는데요. 영국에서는 보통 36 넘어야 햄릿을 보통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햄릿이나 오피리아가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늙은 여자가 왜 오피리아를 하나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드라마틱한 타임은 우리 실제적인 타임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클로디어스 역입니다. 똑같은 리차드 버튼이고요. 예, 이건 다른 배우고요. 로미오 줄리엣 장면의 한 장면입니다. 이 두 사람이 앉은 포즈가요,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세가 어떻게 나오느냐? 연기자들이 소위 말하는 그 신체 훈련을 합니다. 그 신체 훈련을 생각해 보세요. 리차드 버튼이 한번 뉴욕타임스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무슨 질문을 받았냐면, 당신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데 도대체 발성 훈련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자가 원했던 건 뭐냐면 성악 발성식으로 라라라라라 이런 식으로 하는 줄 알았대요.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샤워하면서 20분씩 노래를 한대요. 여러분, 매일 샤워를 하면서 20분씩 한 10년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저절로 발성이 되는 겁니다. 요 손의 포즈나 요 모습, 굉장히 아우라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연기입니다. 자, 이거는 두 개의 다른 배우들이 하는 똑같은 작품인데요. 말하자면 오셀로 역입니다. 그죠? 예, 이아고죠. 자, 배우는 절대로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기는 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내가 상대방을 봐야 그 다음에 내가 감정을 여기서 만들어내니까. 이거 보지 않고 감정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기의 이론은 봐라, 그 다음에 느껴라, 그 다음에 행동하라예요. 그래서 그런 철칙이 있습니다. 보시면 같은 오셀로인데 얼굴의 포스처가 달라요. 이게 더 힘이 있죠. 근데 진짜 목을 조르면 연기가 아니죠. 목을 조르는 것처럼 하는데 목이 졸린 것처럼 연기해야 되는 게 연기인 거예요. 자, 아주 두 개의 작품 가운데 아주 묘한 게 있어요. 근데 이쪽에는 같은 프로파일인데, 옆모습인데 약간 사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눈도 볼 수 있죠. 이 사람은 눈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배우를 두 개로 나눕니다. 좋은 배우와 똥 배우. 네, 이게 로미오 줄리엣의 신부님이에요. 조금 아까 연기했었지만 어떤 면에서 신부님보다 더 이렇게 정서가 철철 넘치고 있지만, 자, 이 사람이 로렌스 올리비에라는 배우입니다. 로렌스 올리비에 제가 지금 레코드 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천지창조를 녹음을 했어요. 근데 진짜 천지창조가 되는 줄 알았다니까. 농담 안 해요. 우리 집에 오시면 내가 들려드릴게. 농담 아니라니까. 네. 진짜 이게 막, 이 대사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손 웰스라는 배우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감독도 했었어요. 그 사람이 저 혹성 탈출이라는 라디오 드라마를 했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난길을 갔었다니까. 라디오 드라마를 들으면서 외계인이 쳐들어온 줄 알고 짐 싸 그래가지고 전부 다 드라마 하나 듣고, 그렇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오셀로는 흑인 무어 사람이에요. 그래서 흑인 분장을 해야 됩니다. 백인이었는데.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곱슬곱슬 저 미용실에 가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눈 보세요. 입, 장군이거든. 이 사람이 이 오셀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저 동물원을 수없이 찾아간 거예요. 동물들의 움직임을 관찰을 해서 자기 연기에 어답트 하려고. 그래서 사자를 유심히 봤어요. 오셀로가 걸을 때는 사자처럼 무대에서 걸은 거예요.
그게 먹힌 겁니다. 그래서 데스데모나 죽일 때 그 목소리가 지금 이런 체형인데 목소리가 데스데모나 내가 널 죽인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는 없잖아, 그지? 데스데모나 완전히 이 발바닥에서부터 뭐 지옥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소리 같은 거. 그러니까 그렇게 연구를 했던 이 사람도 써라는 자기를 받았는데 리차드 버튼은 바로 윗 선배로서 대단한 아우라가 있는 그런 배우였었어요. 네. 햄릿 장면에 호레이쇼랑 같이 있는 장면. 여기 손 동작들 보세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 손은 따로 쓰게 됩니다. 여러분 무용도 그렇잖아. 무용도 아라베스크 하는데 이렇게 손 하면서 이쪽 발 이 끝에까지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거 신경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신경 안 쓰잖아, 그죠? 내가 저기 가면 그냥 가는 거지 여기 뒤에 뭐가 중력이 어떻게 되고 뭐 이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미학을 위해서 다 이렇게 신경 쓰는 거예요. 이 손동작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배우 훈련 학교가 굉장히 혹독하게 훈련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하여튼, 예. 자, 리차드 3세라는 작품이에요. 리차드 3세는 원래 핸디캡이었습니다. 자기의 핸디캡을 다리도 절고 그랬는데 나중에 왕이 되기 위해서 완전히 잔인한 성격으로 변모하는데, 네, 이런 웃음 뒤에는 늘상 음모와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숨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햄릿과 오피리어요. 예, 로렌스 올리비에고요. 그 햄릿입니다. 안토니오 클레오파트라고요. 똑같은 안토니오 클레오파트라. 근데 배우가 달라요. 이 사람이 로렌스 올리비에입니다. 그 마릴린 몬로가 한번 올리비에랑 같이 연기를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러죠. 왜? 올리비에라는 배우는 굉장히 메소드 액팅을 했고, 그러니까 연기를 아주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이고, 마릴린 몬로는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배우였으니까 두 사람이 이게 맞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나온 영화가 있었는데, 마릴린 몬로의 2 weeks with Marilyn Monroe라는 영화였나? 뭐, 거기에 보면 아마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보다 더 클레오파트라 같은 그런 미인형의 얼굴이죠. 이 당시엔 성형이 전혀 없었으니까 진짜 자연 미인이에요. 94살까지 연기를 했던 배우입니다. 제가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가서 벚꽃 동산을 봤는데 90살 먹은 배우가 출연해가지고 연기를 하는데 저 그냥 울었어요. 와, 90 먹은 배우가 걸으면서 연기를 하는데, 그건 진짜 감동 그 자체더라고. 그냥 인생의 90년이 지나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사 몇 마디 없거든요. 벚꽃 동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안톤 체홉의. 그 맨 마지막 장면에 그 집에 하인으로 나오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집을 팔고 다 문을 잠그고 가요. 혼자 남은 거야, 이 노인네가. 그러니까 혼자 거기서 얼어 죽든가 굶어 죽겠죠. 배우들은 그게 연상이 되는데, 근데 굉장히 슬퍼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이 사람이 존 길거드라는 배우입니다. 벌써 이 표정만 봐도 굉장히 리어 왕이라는 작품인데요. 뭔가 이 느낌이 옵니다. 같은 존 길거드의 리어 왕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현대적인 작품인데 이렇게 목마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네, 여기가 햄릿의 맨 마지막 장면에 독이 든 칼에 의해 가지고 햄릿이 찔려서 죽기 바로 직전에 자기 삼촌, 그러니까 현재 왕이죠. 아버지를 죽인 삼촌에게 독약을 먹이는 장면입니다. 눈 감으면 안 되는데. 눈이 안 좋은가 보지? 자, 이 똑같은
아까 그 올리비에의 오셀로라는 작품이고요. 진짜 흑인 같아요, 느낌이. 네. 이게 템페스트에 나오는 존 것 길것입니다. 아, 이 연기자들의 이 표정이나 이 의상 보세요. 그리고 이 지팡이. 여러분이 이런 작품을 한번 보면은요, 그냥 셰익스피어가 그냥 나옵니다. 더 저거 할 게 없어요. 예, 이거 템페스트고요. 템페스트에 이렇게 그냥 생나뭇가지를 들고 존 것 길것이지만 이 포스처 보세요. 예. 피터 브룩이라는 연출자가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자, 로젠크랜스 길든스턴을 앞에 두고 햄릿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완전히 왕한테 아부하는 전형적인 캐릭터고요. 햄릿은 이 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들이었었어요. 하지만 실리 때문에, 현실적인 실리 때문에 갈라지는 이야기죠. 예, 이거는 리어 왕인데요. 아주 그 현대적인 작품이죠. 만든 게 왕의 지팡이고 그런데 이거는 이사무 노구치라는 일본 조각가가 가끔 무대 장치를 했었습니다. 소품도. 그래서 그 사람의 소품 작품이고요. 이 의자까지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 가운데 그 영화 감독이 있는데 아키라 쿠로사와라는 감독이 맥베스하고 그 다음에 란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그게 전부 셰익스피어를 그대로 일본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그 스필버그가 자기가 감독상을 받으면서 그 어드레스 연설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의 위대한 스승은 아키라 쿠로사와 감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그 사람은 이 셰익스피어에 완전히 심취돼 가지고 그 사람의 대표작 중에 셰익스피어를 일본화된 영화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 리어 왕이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로렌스 올리비에입니다. 아주 그 전형적인 리어 왕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Much Ado About Nothing. 우리말로 헛소동이라는 그런 작품이에요. 예, 다리 자세하고 표정하고 굉장히 일종의 연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네 사람이 나오면 네 사람이 다 각각의 그 연기 표정을 지어주는데 셰익스피어 작품은 특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격들이 확실하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표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네, 존 길것이요. 클라우디우스하고 이거 거트루드입니다. 네, 여기 칼을 들고 있는데 미드서머 나이트 드림 중에 한 장면이에요. 네, 이것도 리어 왕인데 왕관이 굉장히 좀 과장되게 확대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이 팔찌가 굉장히 그 전투적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표정 보면 분장도 굉장히 상당히 셰익스피어적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면에서. 네, 이건 템페스트의 한 장면이고요. 네, 샤일록.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이요. 흙 묻어가지고 지 발에 흙은 털면서 지금 딴 데 보면서 돈에 완전히 말하자면 탐욕스러운 그런 표정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네, 햄릿입니다. 고민하고 있는 장면이죠. 예, 존 것 길것의 햄릿이고요. 자, 이거는 로미오 줄리엣 장면입니다. 막 파티 끝나고 로미오하고 그 다음에 상대편 사람들하고 만나는 장면이고요. 여기 유모입니다. 아까 유모를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유모고요. 예, 클라우디우스 거트루드 침입니다. 자, 여기서 햄릿이 혼자 독백을 하고 있는데 이 조명이 굉장히 아주 어두운 그림자를 들여주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 역할이 살고 있죠. 예, 마찬가지로 햄릿이 극중극을 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왕하고 왕비가 바라보고 있죠. 예, 햄릿. 존 길거트고요. 존 길거트.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햄릿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요. 나중에 햄릿이 어머니 방에 가서 어머니의 아버지를 죽이고, 말하자면 그걸 방치했고, 그 다음에 왜 삼촌이랑 결혼했는지에 대해서 따지기 직전에 그런 장면입니다. 네. 햄릿이 고민하는 장면이고요. 예, 대표적인 그 포스처입니다. 햄릿이 자기 삼촌이 자기 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옆에 지나가면서 죽일 것이냐 말 것이냐 바로 그 장면입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여기로 넘어갔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올리비에인데요. 올리비에가 44살 때 자기가 연출을 했고 햄릿으로 출연을 했던 장면이고요. 이게 어머니 역할이고요. 여기가 궁중 장면입니다. 다시 셰익스피어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만들어낸 위대한 어떤 예술가 중에 한 사람이 셰익스피어라고 볼 수 있는데, 재밌는 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영국은 끊임없이 작가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버나드 쇼, 그 다음에 서머셋 몬, 그 다음에 아가사 크리스티, 아서 코난 도일, 끊임없이 작가들이, 최근에는 조앤 롤랭까지 끊임없이 작가들이 배출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셰익스피어라는 그 튼튼한 자산이 결국은 후대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셰익스피어가 활동할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송강이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송강정철이. 근데 만약에 송강정철이 귀양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거를 발휘할 수 있었으면 어쩌면 동양의 셰익스피어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탁월한 작가가 계속 나오리라 기대를 해보고요. 셰익스피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저것 하면서 여러분에게 화두를 던져봤습니다.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방법 중에서 완전히 그 인물에 대해서 빠져드는 그런 액팅에 대해서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방법 말고도 실제로 연기를 배우시면서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극중의 인물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많이 있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산 꼭대기를 올라가는데 한 가지 방법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밀리언 웨이의 어떤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 끔찍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극영화과가 됐건 방송영화과가 됐건 하여튼 연기를 배우는데 전부 다 서구적인 메소드에 의해서 연기를 배우고 있다는 게 참담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패왕별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냥 하나의 움직임으로 연기가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문제는 그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과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테크닉을 마스터해야 된다는 얘기죠. 바꿔 얘기할게요. 우리가 발레는 무용 드라마입니다. 백조의 호수, 그거는 완벽한 춤으로 하는 연기입니다. 그거나 똑같이 말하자면 중국의 경극의 연기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연기는 어떠냐? 우리나라 연기는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결코 나쁜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연기는 이렇게 가다가요, 중간에 그냥 난도질해서 쳐버립니다. 그러나 저러나 너 허든 지랄이라 다 했느냐?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받아주는 게 뭐냐면 어느 제비 붙을 놈이 허든 지랄을 다 해.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금강산이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춤으로 넘어가요. 하다가.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결코 나쁠 것도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의 꿈처럼 어떤 예를 들면 피카소의 미술 작품도 그렇잖아요.
사람 하나를 그렸는데 그 한 사람이 섹션을 3개로 나눠져 가지고 보여주듯이 이야기라는 것이 꼭 예를 들면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세미얼 베케트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고도를 기다리면은요, 밑도 끝도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작품을 외국에서 공연이 됐을 때 그 사람 작품이 바로 공연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원래 프랑스 사람이 아니에요. 루마니아 태생의 사람인데, 그래서 파리에서 활동을 했는데 자기가 작품을 써가지고 모든 극단에다가 작품을 줬어요. 근데 어디도 읽어보고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런 얘기가 있어. 다 집어넣어 던진 거예요. 그러다가 객석이 24석밖에 안 되는 조그만 극장에서 그 작품을 공연했는데 그걸 본 르몽드의 연극평을 실던 여자가 와, 이런 기가 막힌 작품이 있나? 그래서 대박이 난 거거든요. 그리고 고도를 기다리며가 굉장히 성공한 데가 어디냐면 교도소예요. 교도소에서 난리 난 거예요. 막 저 종신징역 막 이런 받은 사람들이 왜? 그 고도를 기다리며 메시지가 뭐예요? 고도를 기다리는 건데 고도가 G-O-D-O-T예요. 근데 고도를 G-O-D-O-T를 사전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거는 베케트가 만든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은 거예요. 고도가 누구냐고. 대답을 안 한 거죠. 그건 내 생각엔 굉장히 현명한 것 같아요. 고도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희망일 수도 있고 자유일 수도 있고 많은 걸 포괄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연기를 하는 그 작품이 나왔을 때 외국 사람들이 그 작품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그 전에 연기는 어떻게 했냐면 항상 모티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모티브에 의해 가지고 행동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셰익스피어 작품은요, 어떤 경우에는 모티브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할게요. 다리를 건너가는데 중간부터 건너가는 거예요. 시작부터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거는 예술만 가능한 거예요. 아까 내가 피카소의 예를 들었지만.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안 보여줘도 좋잖아요. 어떤 부분인데 그게 확대만 되면 그것이 위대한 하나의 표현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굳이 대답을 드린다면 메소드라는 건 없어요. 근데 하나는 뭔가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통이 되면 되는 거죠. 보는 사람이 아, 저거구나. 근데 그걸 전혀 모른다,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연기는 객관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관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상을 놓고 연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메소드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답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잠깐 연극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서 들었던 게 같은 연극이고 같은 작품이어도 나라마다 그 대상마다 정서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셰익스피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인물이 그러니까 약간은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그 성격이 굳어 있잖아요. 근데도 나라마다 정서가 다르게 이렇게 보여지는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햄릿하고 레어티즈가 맨 마지막에 싸워요. 근데 그 싸우는 걸 레어티즈의 칼에는 독이 묻어져 있는 걸 관객은 알잖아요. 네, 드라마틱한 설정으로 관객은 아는데 햄릿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햄릿의 엄마도 모르고 있고. 근데 싸우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바논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했냐면 춤으로 만든 거예요. 데라카다르테 렘바르가 데라카다르테 걔네들 노래하면서. 근데 그 노래가 너무 유명하니까 그 레바논 사람들은 박수 치면서 좋아하면서 그 장면을 봐요. 그리고 죽었잖아요. 오, 그리고 조용해요. 근데 만약에 그게 그 장면을 영국 프로덕션에서 했는데 거기서 춤을 춘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 미친놈들 아니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와 아니면 어떤 대상에 따라서 작품이 다르게 변질이라기보다 다르게 다가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햄릿을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극으로 만들었다고 쳤을 때 그것을 완전히 성인용으로 그 연기를 해가지고는 먹히지가 않거든요. 그런 식이나 똑같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껏 제가 아까 햄릿을 한 300편 이상을 봤다 그랬지만 이제껏 수많은 나라에서 아직까지도 매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셰익스피어 작품을 하면서 새롭게 늘 관객에게 다가가고 그래서 제가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300편을 보면서 300편 다 다르게 느꼈지 단 한 번도 똑같이 느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베르그만이라는 영화 감독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최근에 그 햄릿을 무대로 만들어서 연출했는데 다른 배우들은 덴마크 시대의 의상을 다 입었는데 햄릿만 트렌치 코트를 입었거든요. 와, 근데 전혀 이질감이 안 느껴지고요. 너무 나의 얘기같이 다가왔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히 저한테는 특별한 햄릿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햄릿이 이런 세트랑 같이 있으면서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저 극장벽 진짜 극장벽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대사를 하는데 와 그건 정말 슈퍼. 네, 그런 식으로 작품에 따라서 뭐 디렉션이나 아니면 해석이나 그런 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고전은 늘상 온고이지신이라고 새로운 어떤 해석이 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